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대형 화재가 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차량이 들이닥치는 등 위험천만한 빙판길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린 빙판도로,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폭탄 사이클론이 미국 중서부를 덮쳤습니다. 2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는가 하면 기온이 영하 46도로 떨어지는 등 사상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날 발생했던 위험천만한 순간. 엄마! 괜찮아. 이 정도 하기 다행이야, 괜찮아. 무슨 일이죠? 아이와 엄마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애기는 이제 썰매 타고 며느리하고 둘이 나는 방에 있는데 이제 쾅 어디 그냥 폭탄 터진 소리가 나서 달려와서 가스 터진 줄 알고 공장에서. 사고 전날까지 약 3일 동안 광주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요. 한방눈에 신난 아이는 엄마와 함께 집앞 마당에서 썰매 타기 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를 태운 썰매를 끌며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던 바로 그때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저게 뭐예요? 갑자기 방향을 틀며 벽을 뚫고 모자를 향해 돌진한 건데요. 오, 세상에. 며느리가 괜찮나요? 하면서 정신을 잃고 이제 본능으로 일어나서 애기를 감싼 것 같아. 우리 애기는 밑으로 들어가 있고 아주 큰 일을 앓고 났지. 조금만 더 들어왔어도 이거 난리 났죠. 벽과 충돌하면서 겨우 멈춘 트럭. 가까스로 충격은 피했지만 썰매를 타고 있던 아이는 차량 밑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하기 다행이야, 괜찮아. 괜찮아. 브리컬 괜찮아? 유라 만지지 마, 다리가 문제일 것 같아.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이. 몸 상태는 괜찮을까요?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멍이 들거나 다행히 전혀 다침이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검사 네. 정도는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기송해드린 거예요.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그렇네요. 갑자기 방향을 튼 이유는요. 아, 나 아이씨 운전을 좀 똑바로 하시지. 뭐 하십니까? 눈이 쌓인 도로를 달리다 한순간에 미끄러진 거라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미끄러졌더라면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완주 방향 고속도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포착한 전도된 차량 한 대. 완전 고속도로가 눈으로 덮일 정도였었어. 환자를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상황에서 탱크로리 후미 부분에서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쓰러진 차량은 유해 위험물을 싣고 나르는 탱크롤이었는데요. 폭설로 인해 미끄러운 도로에서 전도되어 버렸고 그 여파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물질 때문에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일단은 1차적으로 운전자분이 안에 여전히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기에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구조자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나간 대원들. 언제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화재 현장에서 서둘러 운전자를 구조했는데요. 사고가 났다는 거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도착한 구급차에게 바로 인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무사히 이송했지만 탱크로리에 실린 인화성 물질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화염. 이를 진화하는 데만 약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끔찍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빙판길 미끄럼 사고는 겨울 날씨에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는 눈길, 빙판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의 20% 내지 50%
감속운전 의무 규정 두고 있습니다. 직접 사고를 낸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대부분이고 눈길, 도로의 설치 관리자 책임은 10에서 많게는 30% 정도만 주어지니까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한파, 미끄럼 사고 예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골목에서 벌어진 소동. 무슨 일이죠? 한 40대 여성을 향해 대뜸 날아차기를 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폭행, 심지어 중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괘씸하게 폭행이 이루어지고 찍어놓으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찍었는데. 폭행을 하고 웃으며 영상까지 찍던 이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3명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여성은 약 5분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겁니다. 그 후 자리를 떠난 학생들. 여성이 인근 가게로 피신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자리를 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과시라도 하듯 폭행 영상을 찍어 SNS까지 올렸던 중학생들. 동네 돌아다니는 꼬맹이들인데 한번 저 PC방에서 불렀거든요. 그 영상을 왜 찍었냐 하니까 지들 말로는 그냥 찍어 놓으려고 했는데 걔 남자애가 또 멋진 척 하려고 광장하려고 자기 단체 메시지 방에 있었는데 거기다 영상 뿌렸대. 결국 그 영상으로 경찰에게 덜미가 잡힌 후 현재 폭행죄로 입건된 상황인데요. 대체 왜 이런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건가요? 주민들과 언론에서도 입을 모아 흡연 붕괴가 원인이었다 말하는 이번 사건. 온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담배하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시비를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쏘면은 이제 넘었을 때 나이가 처벌 대상은 맞고 다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과는 좀 차이를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죠. 촉법 소년이 아니더라도 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는데요. 보통은 그 단기형으로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수는 있어도 본인의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반드시 따르길 바랍니다. 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주차된 차량과 가로등을 덮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어쩌다 이런 사고가 생긴 걸까요? 경기도 평택의 한 번화가 도로.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에 아마 영하 14도. 이 인도도 그 블랙 아이스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미끄러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난 22일 자정을 넘긴 새벽 1시경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 그런데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차체를 덮치는데요. 그 충격으로 가로등까지 쓰러지면서 순식간에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황. 완전 장난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됐나?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앞에까지 넘어가니까 엔진룸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빠져나오기 위해 문을 열어보는 운전자. 하지만 쓰러진 가로등이 차문을 막고 있었는데요. 곧바로 시민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오는 주변 시민들. 운전자의 상태 확인과 구조를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 가로등을 옮기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한 6, 7명이 그 운전자를 구했어요. 근데 멀쩡하더라고. 다친 데도 없고.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운전자. 주차된 차량에도 사람이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 이어진 운전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젊은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차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승자 있었냐 없었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야. 차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본다고. 혹시라도 동승자가 더 있을까봐 물었던 질문에 횡설수설하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는 운전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했고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이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고의 원인은 결국 음주운전이었던 건데요. 추돌 사고가 있기 약 1시간 전 비틀거리며 오던 운전자는 사고 지점 100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주차해둔 차량에 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켠 채로 1시간가량 출발도 하지 않고 있었던 운전자. 그 전에 1차 추돌이 있어요. 다른 차를 추돌하고 뭐 도망가는 과정인지 모르지만은 또 진행 중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그제서야 움직인 차량은 앞차를 1차로 추돌하는데요. 그대로 빠른 속도를 내고 돌진하면서 사고가 이어졌던 겁니다. 피해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졌을 아찔한 사고.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타인도 역시 피해를 많이 입잖아. 술 먹고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지. 술잔을 들었던 손으로 절대 잡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운전대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편의점.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남성. 얼마 안 가 경찰도 출동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16일 야간 근무를 보던 편의점주. 이어서 3명의 일행이 방문하는데요. 이 중 눈에 띄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남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길래 마스크를 써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기분 나쁘는 쳐다보다가요. 마스크를 쓰는 척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뭐 뭔데 쓰라 마라 그러냐 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언을 했다는데요.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 신고를 하려는 점주. 그런데 점주를 향해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진 남자. 그리고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점주를 잡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여러 번 가격합니다. 폭행을 했네. 일행이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저도 처음 당했던 일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은 큰일 날 텐데 저도 무서웠던 거죠. 좀 두려웠고. 남자의 폭행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 잡다가 그걸로도 안 되겠는지 저 매장 내 물건인 먼지 클리너로 막 때리고 그렇게 맞다가 이제 일행 중에 한 명이 저쪽 안쪽으로 피해 있으라 못 들어오게 막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남자는 길을 막고 있던 일행도 밀쳐버리고 또다시 점주의 머리를 잡는데요. 저는 안 맞으려고 머리를 숙이니까 머리를 또 강하게 잡고 잡아당기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살려달라 그랬어요. 일행 2명이 함께 힘을 합쳐 겨우 남자에게서 점주를 떼어놓는데요. 곧바로 피신하는 점주. 이제야 벗어나나 했더니 점주의 뒤를 바짝 쫓는 남자. 다행히 주차장에 숨은 점주를 찾지 못한 남자는 이내 매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남자는 경찰과도 한 차례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충격적인 행태. 그 사람이 열이 받았는지 ATM기를 막 흔들고 인형 뽑기 같은 거 옆을 한 대 치고 막 파손을 했더라고요. 즉시 현장에서 연행된 남자. 폭행을 당한 점주도 지구대로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매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편의점을 찾은 남자. 또 왔어요? 저는 되게 황당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방배동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 눈에 띄지 마라. 너는 뭐 사비금 모으는 게 취미냐? 이 소리도 했고요.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까? 이번엔 남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류하며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2시간이 흐른 뒤 또 편의점을 방문한 남자. 음료수를 산다면서 점주에게 계속 폭언을 했답니다. 나가라는 점주의 요구를 듣지 않는 남자 때문에 다시 출동한 경찰. 남자는 경찰이 오자 폭언도 멈췄다는데요. 이제야 상황이 종료되나 싶던 바로 그때 음료수를 산다는 이유로 또 매장으로 들어가는 남자. 경찰이 있어도 점점 두려웠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가해자가 폭언이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경찰로서는 가해자에게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나가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럼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찰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인 아픔을 가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죄. 범죄는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선원 김 씨가 어업 중에 실종되면서 발견되지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사망보상금은 모두 친모가 받게 됐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조카 김 씨가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간다는 고모 오기 씨. 조카는 작년 1월 차가운 바다에서 사라져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같이 묘를 찾아간다는데요. 감호해 놓은 겁니다. 표시를 해놔야죠. 우리 조카 요 있다고 표시를 해놔야죠. 바다 밑에 당신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김 씨가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7명은 구조가 됐지만 끝내 찾지 못한 실종 선원 3명 중 한 사람이었던 김 씨. 갑작스러운 조카의 사고 소식에 오기 씨가 누구보다 슬퍼했던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조카는 유복자예요. 근데 저거 어머니라 그런 분이 2살 먹던 해에 데리고 왔더라고. 아기를 맡겨놓고 결혼을 시집 갖게라고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김 씨의 친부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했고 친모는 김 씨가 2살 무렵 집을 떠나 재혼을 해 남겨진 김 씨와 그 누나를 친자식처럼 키웠다는데요. 못 먹이고 못 입힌 게 일이 아니대. 김 씨의 사고가 한스러운 건 친누나 종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떠난 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낳아줄 사람이 54년 만에 왔어요. 우리 동생 생사는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보상금만 가야겠다 이럽니다. 그게 54년 만에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예예. 사관에 맡기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 앞으로 나온 사망 보상금을 두고 54년 전에 떠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 수령을 주장한 겁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등록까지 새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법원은 친모의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김 씨의 사망보상금 2억 4천만 원의 전액의 권리를 인정한다며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족급여의 수급자 순위 때문이었는데요. 김 씨는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도 없는 데다 친부마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친모가 수급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양육한 사람도 필요 없고 네가 54년에 버려도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항소도 할 것이고. 양육에 소홀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직계 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인정하는 현행법.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산재 같은 걸 당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어선이 받은 산재거든요.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에는 자체는 그냥 존속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다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친권까지 포기했던 친모가 40%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까지 마련이 됐는데요. 자, 그리고 작년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직종에 한해서 적용이 됐는데요. 자, 이 법의 첫 번째 적용 사례인 고 강하늘 씨의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생이 21개월일 때 이혼 합의일이 된 거고요. 실제로 가출을 한 거는 아이가 돌도 안 됐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기억날 리는 없죠. 소방관으로 재직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동생 강 씨. 공무상 순직이 인정돼 유족연금이 나오게 되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친부와 동일하게 연금의 절반을 가져간 겁니다. 이에 불복해 순직 유족급여 제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법이 바뀌었어요. 공무원 연금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법이 개정이 진행이 돼가지고 작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후 유족급여 비율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21개월의 양육한 기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친모의 상속분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여전히 일부 연금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 친모에게 당연히 법은 0%로 인정을 할 줄 알았어요. 누구 편에서 도대체 법이 시행이 된 건지 그게 제일 억울하죠. 자, 이에 강 씨 가족은 현재 친모의 상속분을 아예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21개월이 15%가 인정이 돼버리면 3살 돼서 집을 나간 엄마, 4살 돼서 집을 나간 엄마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인정을 받을 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5% 인정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법이 있으나 없으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자,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민법에서 그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아예 갖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도입됐다고 하면은 민법 정신도 반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현재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한시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무회의에서만 이제 의결이 됐고 국회에 이제 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마련한 안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입법한 안하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 아마 조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고요. 자, 상속법 개정안들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면서 최종 통과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사이 지금도 진짜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자식 있습니다. 버린 부모들이 법은 내 편이니까 떳떳하게 얼굴 들어옵니다. 국회 개로 중인 제가 언제입니까?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힘들 것 같으면 시대와 환경이나 여건에 맞춰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따라잡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미국에 전례가 없는 눈폭풍이 몰아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서부에서 시작된 겨울 폭풍이 동부까지 이동하면서 뉴욕은 116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2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서 현재까지 60여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눈을 치우면 치울수록 사망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눈보라 때문에 큰 혼란 속 연휴를 맞이한 미국.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작된 겨울 폭풍. 순식간에 거세진 눈보라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됐죠. This is from ground and zero right now in downtown. You can even hear some debris coming around. These are cars abandoned right here. Cars abandoned in the middle of the road. Huge drift. So these are scenes that you see throughout downtown Buffalo. 진짜 발도 너무 시리고요. 히터가 나오는데도 집에서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했는데도 이렇게 볼살이 애워지는 것 같은 따갑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추워요. 미국을 덮친 일명 폭탄 사이클론.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 폭풍이죠. 미국 중서부에서 시작해 동부까지 휩쓸고 있는 데다가 강풍과 눈, 한파까지 동반되며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 영하 50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연휴를 맞아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사망자 수는 64명에서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 I don't have the exact total of how they were found. I do know that some were found in cars and some were found actually on the street. in snowbanks. 눈을 치우시다가 과로로 숨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강풍 때문에 부러진 나무를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저체온증 때문에 밖에서 계신 노숙자분들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는 빙판길 때문에 4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풍이 휩쓴 자리, 교통사고로만 약 20명이 사망했습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It's dangerous and threatening. This is really a very serious weather alert here. It's not like a snow day. 전례가 없는 겨울 폭풍에 전선이 파손되며 무려 18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죠.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 I'm really glad that I have a fireplace because
Otherwise, I'd be freezing right now. 악화되는 기상 상황에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내고자 공항을 찾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갇히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항공편의 70%가 취소됐는데요. Our crew was on their way from Detroit, and we were on the plane for about 3 hours before they deplaned us and canceled our flight. And then our next available flight is December 30th, but we're trying to fly standby today. They were supposed to get my luggage back. I've been looking since last night. Luggage is nowhere to be found, and just stuck here. 한파와 함께 찾아온 혼란. 심지어 이 틈을 타서 절도 등 약탈 범죄율 역시 늘고 있습니다. 제설과 시민 구조를 위해서 경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 물건을 훔쳐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최고 2m까지 쌓인 눈은 구제도원들이 제설과 복구 작업을 하러 가는 길마저 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 연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뉴욕은 거의 4월 달까지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This is only the beginning.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으로 더 무서운 윈터가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 25일 요하네스버그의 한 다리 아래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인근 주택까지 뻗치기 시작한 불길. At about 25 to 7 this morning, there was a huge jolt. Saw immense flames. I thought a house was on fire. 가공할 폭발의 원인이 된 것은 트럭 끼임 사고였는데요. 다리 밑에 끼면서 화재가 발생한 이 트럭은 가스 수송 차량이었습니다. 약 6만 리터의 LPG 가스가 실려 있었던 상황. 결국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트럭이 통째로 폭발하고 만 겁니다. 게임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살피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폭발에 휘말렸는데요. Go straight to the hospital.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날 LPG 사고를 보기 위해서 남아공 사람들이 인근 다리에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구경 중이었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거죠. 폭발 지점 인근은 주택가였는데다 바로 앞에 있던 병원 응급실마저 폭발로 부서졌습니다. 이에 무려 18명이 이 사고로 사망했고 60여 명의 부상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LPG를 실은 사고 트럭이 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의 다리 밑을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했는지 현재 경찰 당국은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고질적인 전력 문제를 겪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근 그 정도가 심해지며 어둠 속에 생활하는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했던 신선한 재료들이 상하기 때문에 손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생필품 생산 공장이나 음식점이라든가 백화점, 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페트샵에 왔는데도 이렇게 깜깜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네요. 남아공 전력 사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루 중 8시간을 전력 없이 사는 주민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은 남아공은 덥고 어두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어둠이 길어질수록 범죄율 또한 늘고 있는 남아공. 순환단전으로 CCTV 등이 녹화되지 않는 틈을 타 가전제품까지 훔치는 등 대범한 절도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꺼지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폭행 사건도 늘어난 남아공.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많아졌습니다. Because it's dark and we've got more robberies that are happening, we've got more burglaries that are happening, we've got more complaints that are just coming in. 무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력난의 원인은 발전소의 부실과 노후화인데요. 병력까지 배치해 시설물 도난을 막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환 정전 사태는 화력발전소의 노후화가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난 사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각별히 조심하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보석이라 불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루빨리 그 빛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년 약 20만 명의 이민자가 몰려드는 프랑스. 지난 24일부터 수도 파리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를 뒤집고 유리를 부수며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들. 경찰이 투입됐지만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민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었었어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영토 없이 단일 민족으로 가장 큰 규모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도 거주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큰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거센 분노의 원인은 그 전날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유랑민족인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프랑스인이 찾아와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시작한 건데요. 이 사건으로 3명의 쿠르드인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Sont intervenus dans le centre communautaire kurde qui est situé rue d'Anguin, ainsi que dans un restaurant juste en face du centre communautaire et chez un coiffeur juste en face du centre communautaire. C'est pas une fois, tous les années fait ça, tous les années. Aujourd'hui, 3 personnes qui sont mortes, peut-être 4, je sais pas. C'est pas normal, madame. 지난 2013년에도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쿠르드인 활동가 살해 사건이 발생했던 프랑스. 행진으로 시작했던 시위는 어느새 분노를 이기지 못한 무력 시위로까지 바뀌고 말았죠. 10년 만에 재발한 쿠르드인 살인 사건을 테러로 규정해달라고 요구 중인 시위대. L'avenir des Kurdes en France à ce stade est très délicate. L'avenir des Kurdes en France, vraiment qu'il y ait des actes concrets qui soient mis en place.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범죄도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많은 좀 골머리를 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달라, 테러로 규정해달라고 하면서 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과 연초에도 쿠르드인들의 시위가 예고돼 있는데요. 이민자의 나라 프랑스가 이 오랜 차별과 혐오의 역사를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2022년 전 세계 전쟁의 그늘을 들이운 러시아. 1년 가까이 서방 세계와 끊임없는 제재의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Наша цель не раскручивать этот маховик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а наоборот закончить эту войну. Мы к этому стремимся и будем.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직접 러우 사태를 전쟁으로 언급하며 종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나 미국, 서방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발표한 당일에 벨라루스 내 전투기를 띄웠고 우크라이나의 전역에는 공습 경보를 발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전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격이나 공격을 사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이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연설 후 한화 약 2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확보한 다음 날, 러시아가 조기 종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헤르손에 폭격을 제기한 러시아. 지금 최근에 러시아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계에서 특별 군사 작전에 대한 문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부터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새 교육과정이 승인됐다고 밝혔거든요. 나아가는 행보들이 종전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게 같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이용해 서방 세계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러시아. 혹독한 겨울을 경고하며 세계적인 에너지난을 불러온 러시아에도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로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에너지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각종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소련 시절에 지어진 집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원래 노후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교체 시기가 된 시점에서 이제 제재나 수입 등이 막히면서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수도 모스크바 대신 대도시 이외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과 땔감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제재를 받고 있는 유럽과 비슷한 모습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 러시아. Просто холодные стены, холодные. То есть как дома у нас просто так вот не раздеться, например, босиком не походит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이 제재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기관시설 문제 등이 확대될 수 있고 큰 도시들 이외의 작은 도시로 갔을 때는 더더욱이 이런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겨울 기간 동안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시 합격생분들 이제 등록하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세대를 붙고서도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상위권 대학인데 3명 중 1명이 수시 등록을 포기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집 대비 포기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수시에서 원서를 6장을 내게 됩니다. 반드시 붙은 대학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대, 고려대, 서울대 합격생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상위권 대학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게다가 수시를 봤다면 정시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의아한 건데요. 수시 등록을 포기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연계 합격자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세대, 고려대 전체 합산해서 한 4,000명 정도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했던 얘기가 되는데, 추정이 되는 것은 전국의 의약학계열 모집 단위가 약 한 6,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 약대, 한의대를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 됩니다. 서울대보다 지방대 의대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수험생들은. 청춘의 대학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어디 의대 가볼까? 그럼 약대는? 이건 거짓말이야. 할 수 없지. 일반과라도 상위권 대학으로 가자. 이런 현상에 수시를 포기한 인원과 비슷한 숫자가 전국 의대와 약대, 수의대에 등록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보다 지방 의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반도체학과도 미달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장학 혜택이라든지 취업까지도 지금 현재 연계가 되게끔 하고 있고 거의 최상위권 대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지가 지방이에요. X 같은 경우는 이천이죠.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40대 임원 달지 못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의사가 되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에게를 추구하는 거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취업 보장 잘 됩니다. 반도체학과로 오세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학과 위주로 좀 많이 개편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생각 자체가. 수시를 그렇게 했던 애기들이 정시에서는 전혀 다른 과를 쓰는, 이과 학생이지만 문과로 넘어간다던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같은 경우 지난 2022 수능부터 도입됐죠.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요.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가운데 2개를 골라서 보는 제도인데요. 아직 2번밖에 치러지지 않은 상황 속 문이과 통합수능,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죠. 문이과 통합수능이 되면서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과는 수학이 문과를 앞설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은 1등급의 90%는 이과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등급 문과생이 단 10%. 실제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비율은 이과가 높은데요. 문이과 통합수능이 됐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선택과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문과 지향적인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이과 지향적인 친구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통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점이랑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점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과가 많이 선택하는 미적이 수학 점수가 높겠죠. 평균점이. 이 그룹 전체의 성적 가산점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표준 점수에서 문과가 밀린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높은 점수를 위해선 필수 과목이 있다는 거죠. 같은 점수 한 개도 안 틀리는 문과 집단의 학생과 이과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린 학생이 같이 풀어봤을 때 표준 점수는 이 학생이 한 3점 정도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 2점으로 등락이 결정되는 상위권 대학은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자력에 의한 극복이 불가능한 구도라는 거죠. 열심히 해도 내가 이 속해진
집단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감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점수에 의한 차이뿐 아니라 문과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의 이과 모집 단위에 오려면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 돼. 그리고 탐구는 과학 탐구를 해야 돼.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 모집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과 모집 단위는 우리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다 받아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친구들은 이과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이과 친구들은 문과로 마음대로 넘어오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요 상위권 대학 입시 요강을 보면 미적분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대학들이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대학은 40%가 넘어가고 나머지 명문대학들은 순수 인문계와 상경계로 나눠 상경계인 경우는 40%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들은 인문계에서 국어나 사회탐구 등이 아닌 수학 점수를 높게 보는 걸까요? 대학 입학처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불평등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대학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시행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차, 5년 차에서는 거의 피크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상 학년의 집단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거죠. 앞으로 수능은 2028년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한 멤버 추와 소속사의 갈등이 지금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산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추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건 정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이달의 소녀로 연예 활동을 시작한 추. 예능, 광고 등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룹과 개인 활동을 병행하던 추는 지난해 정산 시스템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추와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입니다. 2017년 소속사와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며 모든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7대3으로 우선 배분하고 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5대5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추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이 활동을 해도 빚이 쌓이는 구조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처럼 불공정한 계약인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실제로 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들인 비용을 뺀 게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매출의 6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이익이 나야 되는데 아티스트한테는 빚이 생기는 좀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익금이 10억 원이고 활동비용이 6억 2천만 원이라고 할 때 위 계약 내용대로 수익을 배분하면 소속사가 7억 원, 가수가 3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소속사와 가수가 3억 1천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소속사는 3억 9천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지만 멤버들은 1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선 신인들의 경우 초기 계약 당시 정산을 7대3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추의 경우 비용 배분을 계약 당시 별도로 합의해 정산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추는 결국 지난 1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 판결 이후 지난 4월 추와 소속사는 별건계약서를 작성, 계약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추가 7, 소속사가 3으로 정산 비율이 바뀐 건데요. 바뀐 계약 내용은 개인 활동을 보장하는 등 추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추와 소속사 간의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속사 측은 추의 퇴출을 발표했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출시를 퇴출시켰고 출시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소속사에 계속 남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서로 쌍방 해지에 묵시적 합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추 같은 후 정산 문제는 중소형 연예 기획사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데뷔 3, 4년 후 혹은 6년여 만에 첫 정산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이돌들에게 불합리해 보이지만 수년간 투자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회수가 먼저인 것이 불가피합니다. 많은 신인 연예인들이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없어서 오히려 빚을 내서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처럼 최저임금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신인 연예인들의 좀 최저의 생계를 좀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산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승기 씨. 소속사 대표 및 전 현직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이승기 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약 54억 원의 입금,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이승기 씨는 소속사가 일방적인 입금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이날 입금된 금액과 소송 경비를 제외한 정산 금액을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법정 다툼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광고료 편취, 횡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기나긴 법정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은 한국 콘텐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무대를 넓혔는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활약을 예고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세계가 칸 영화제의 한국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송강호 씨는 영화 브로커로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골든글러브 시상식 비영어권 작품상 후보로도 선정되었고요. 또 아카데미 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예비후보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가디언, 또 뉴욕타임즈, 포브스 같은 주요 외신들도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으로 꼽고 있어서 최종 후보 선정은 물론 수상 가능성까지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닙니다. OTT 시리즈였던 오징어 게임은 방송계의 오스카라 불리는 에미상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이자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죠. 이정재 씨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캐스팅되는 등 본격적인 할리우드에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영화계의 인력들이 코로나 시대에 OTT 콘텐츠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좋은 이야기와 연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었던 시리즈들은 시즌2가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K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무척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쁜 일도 많았던 2022년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배우 강수현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대한민국 영화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 강수현 씨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 영화계에 끼친 생전 공로에 따라 지난 11월 은광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강수현님을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작품은 연상호 감독의 장편 영화로 내년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고 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웃음과 감동을 줬던 국민 MC 송혜 씨와 허참 씨의 사망 소식도 대중에게 슬픔을 안겼죠. 별세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구 송혜공원과 송혜기념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그들이 남긴 뜨거운 열정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 때문에 하루 동안 주춤했던 강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특히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다 눈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한파 속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미끄럼 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